제 공감 그리고에서는 매 호마다 한 음절씩 키워드를 이제 정해서 개간지를 꾸리고 있는데요. 이번 호의 주제는 끈입니다. 당연히 뭐 끈이라는 건 단순히 뭐 물건을 묶는 그런 물질적 대상인 것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예술과 사회,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상징적 매개물일 겁니다. 급변하는 매체 환경 속에서도 예술은 여전히 우리를 잇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고 계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끈은 관계의 온도와 지속의 힘을 품고 있습니다. 또 끈이라는 낱말과 예술인들은 어떻게 접속하고 있을까? 연결, 연대, 지속의 의미를 담아서 함께 버텨내는 힘 등의 가치를 작품 속에 녹여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 모신 세 분의 예술인들은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오랫동안 작품 활동을 이어오신 분들입니다. 또 다른 공통점이라고 하면 모두 아티스트이면서 기획자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홍성희 선배는 우리에게는 배우로 굉장히 익숙하게 알려져 있지만 또 실험극단 밖을 이끌면서 기획자의 면면도 보여주고 계시고요. 이광혁 형님께서는 단순히 악기 연주자, 연행자로서가 아니라 제가 좀 구구절절 쓰려고 했지만 몇 줄로 요약할 수 없는 그런 아이디어를 항상 가지고 세상을 바꾸어 나가는데 언제나 아방가르드하게 서 계신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틀렸습니까? 많이 이 성백 작가님은 지금 우리가 인터뷰를 하고 있는 이 공간의 주인장이면서 맞죠? 네. 시각예술 분야의 예술인들과 다양한 활동을 기획하시고 또 행위예술과 또 행위예술뿐만 아니라 뭐 평론회화까지 포함해서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고 계시죠. 이렇게 오늘의 만남은 여러분들이 통과해온 지난 시간들을 공감 그리고 독자들에게 슬쩍 소개를 해주시면서 본인들의 예술관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까지 이렇게 좀 들려주셨으면 하는 자리입니다. 우선 각자의 본인 소개부터 좀 부탁을 드리면서 이미 너무 활동을 오래 해오셨지만 그래도 부탁드리면서 질문 몇 가지를 이제 섞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여러분들이 경험하신 최초의 예술은 어떤 것일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른 고정된 직업을 가지지 않고 전업 예술인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시게 된 계기에 대해서 좀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바로 계신 성백 작가님부터 여쭤볼까요? 본업 소개부터. 네, 저는 시각예술을 전공했고 시각예술보다는 이제 최근에 이제 문화기획 쪽으로 해서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뭘 하는지 모를 정도로 다양한 일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농담삼아 눈에 보이는 거 다 한다고 해서 시각예술가다. 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한 것처럼 저희 공간에서 또 젊은 작가들 또 실험적인 작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장소를 못 구해서 좀 힘들어하시는 작가들과 함께 공간 운영도 하고 있고, 네, 그런 좀 닥치는 대로 하고 있는 시각예술가입니다. 선생님께서 최초로 이제 경험하신 예술은 어떤 것인지 기억을 좀 더듬어서 좀 제가 그림을 그려가지고 칭찬을 받았던 게 기억이 나요. 이게 어릴 때 유치원 태권도와 유치원을 결합한 아주 오묘한 어떤 학원을 다녔었는데 그때 이제 그 기억이 나는데 배추를 이렇게 올려놓고 아이들한테 이제 스케치북하고 크레파스를 주면서 배추를 그리라고 했는데 배추를 좀 제 나름대로 이렇게 그렸는데 그 선생님이 되게 잘 그렸다고 칭찬을 하시면서 이제 오후에 어머니가 저를 데리러 왔는데 어머니와 배추 잘 그린다는 얘기를 한 시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기억에. 네, 그래서 아니 그 배추라는 오브제가 태권도장에 왜 있었습니까? 아니 그 이상한 이상한 오묘한 학원 요즘에 태권도에 도장에서 이것저것 다 하잖아요. 그때도 그렇지, 그랬는데. 그렇지. 그래서 그 약간 단상에 배추를 올려놓고 그
약간 쿠션인 마룻바닥에서 다들 앉아가지고 이렇게 그림을 그렸는데 그때 어쨌든 내가 뭘 그렸는데 되게 잘 그린다라고 처음 칭찬을 받았고 내가 계속 배추를 그려야 되나? 뭐를 그리면 안 되나? 이런. 그런 칭찬이 뭐 오늘날까지 이제 예술하게 되시는데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잘 하고 했을 때 칭찬 받을 수 있었던 게 학창 시절에 그림 뭐 조각 뭐 이런 그런 것들이었던 물론 것 근데 전업 작가 칭찬도 좋지만 전업 작가로 이제 마음을 먹는 과정하고는 또 상당한 뭔가 비약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언제부터 전업 작가? 전업 작가는 제가 2001년도에 그 마음을 먹었는데 2002년도에 저희가 이제 월드컵 경기를 했잖아요. 한일 그렇죠. 월드컵. 그때 그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 주변에 이제 그 조각 작품을 공모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당시에 영도에 조선소에서 제가 용접공으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수리조 선수. 네, 그래서 저녁에 이제 틈틈이 그 공모를 준비하면서 내가 이 공모에 선정되면 내 이 용접공 당장 때려치우고 내 조각만 열심히 했는데 그 한 몇 개월 준비를 했죠. 하고 그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홈페이지에 딱 들어갔는데 내 이름이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사직서 내고 그래가지고 이제 또 그거 만든다고 또 한 몇 개월 월드컵 하기 전에 월드컵이 가을에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5월 6월 달까지 작품을 이제 그 월드컵이 만들었네. 월드컵이 저를 만들었어요. 수원 월드컵이. 글로벌하티브. 그래가지고 지금 그 갤러리 앞에 있는 동상 있잖아요. 저거예요. 저거. 저기 똑같은 게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월드컵 경기장이 있고 제가 이제 그 원형을 갖고 있으면서 나중에 내 공간이 생기면 내가 하나 더 만들어서 내 건물 내 공간에 세우겠다고. 저기 커서 외발. 네. 그래가지고 이 건물 이제 리모델링 할 때 리모델링 비용을 이제 몰래 빼돌려가지고 하나 더 만들었죠. 건축주 몰래 빼돌려가지고. 지금 뭐 다 나올 겁니다. 네. 괜찮습니까? 나중에 검수할 때 한번 다 까는 자리에요. 황영님도 말씀을 저요? 네. 최초의 예술 활동이라고 하면 너무 좀 생각해봤는데. 본인 소개요. 본인 소개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음악하는 이광혁입니다. 예, 음악한다고 요새 소개하는 게 맞는 것 같아가지고요. 원래 이제 뭐 많이 했습니다. 그 거리 밴드도 여러 개 하고 있고 지금도 한 4개 정도 하고 있습니다. 4개 정도 하고 있고 필드에 계속 있으면서 어쨌든 이제 지속 가능한 예술 활동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좀 모든 활동들을 연결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획이나 뭐 어떤 단체를 만들거나 어딘가 지역을 이동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리스크들도 계속 안고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음악 활동에 도움이 되게 하려고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하는 과정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음악 한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어떤 음악 하는가 혹은 뭐 어떤 그런 질문을 사실 장르에 대한 어떤 의문이 가장 먼저 들 것 같아요. 근데 뭐 물론 저는 뭐 개인적으로 알고 있지만 그런 질문을 받으면 어떻게 준비된 말이 있을 것 같아요. 워낙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보셨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이게 근데 이런 거 있었죠. 제가 이제 팀을 막 밴드를 4개나 하는 이유가 뭐냐 물어보는데 친구들이. 저는 처음부터 좀 나누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저라는 이광혁이라는 사람이랑 제가 하는 음악 장르들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되게 다양하게 있는데 그래서 팀을 일부러 만들고 그 팀에서의 저의 역할과 제 자아를 좀 배치하고 이쪽에는 제가 이렇게 하고 싶어하는 걸 배치하고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단체도 막 제가 들어가 있고 공간도 만들어 있고 이렇게 된 거죠. 여러 개를 하게 되는 인간이 된 건데 그래 누군가는 좀 저한테 산만하지 않냐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웃긴 게 막 재벌식 구조다 이렇게. 그렇네요. 네, 약간 그렇게 얘기하시는. 자회사를 만드는. 네,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아 근데 이제 뭐 형태가 비슷할지 모르겠지만 본질적으로는 좀 다르다. 저는 어쨌든 막 이윤추구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렇게 일을 벌이는 것보다는 아까 말했듯이 제가 좀 본연에 하고 싶어하는 활동들을 계속해서 이제 이어나가는 데 도움이 되는 활동들을 연결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물론 뒤에 자세히 또 여쭤보겠지만 네. 그렇게 많은 팀들을 끌고 또 만들고 이런 과정은 사실은 개인의 음악적 열정이 기초하는 거네요. 그게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플러스 이제 제가 최근에 저를 예전에는 막 뭐 아티비스트 막 이런 식으로 막 약간 그런 쪽으로 저를 소개했었는데 최근에는 좀 트리거라는 좀 용어를 쓰려고 합니다. 촉발자라고 하는데 촉발자 개념이 더 맞지 않나? 내가 이제 하려고 하는 어떤 데 들어가서 뭔가 일을 발화를 시킨다 이런 느낌. 그래서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앞으로의 좀 삶도 좀 고민해 보고 있습니다. 되게 공감이 가는 게 그 지속 가능한 창작 활동. 예, 저도 제가 하고 있는 이제 작가로서 활동뿐만 아니라 기획자로서 활동이 이제 그 지속 가능한 창작 활동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고민에서부터 시작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나 개인에 대한 어떤 그 욕심, 지속 가능하게 대한 창작을 하겠다는 욕심 때문에 시작했지만 이 고민이 나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 주변의 동료들, 후배들, 심지어 선배들까지도 여전히 하고 있더라고. 좀 어느 정도 자리 잡았다고 생각하는 선배들까지도. 그래서 이분들하고 좀 지속 가능하게 작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보자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도 이런 공간도 만들고, 저도 단체를 만들어서 작가들하고 다양한 실험적 활동들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다 비슷할 거예요, 솔직히. 네. 승희 그런도 마찬가지고. 나 대부분의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는 예술가들 보면 그런 걸 하고 있는데 좀 이제 체계가 막 있는 느낌보다는 자기가 하고 있는 거 이제 이 테두리에 해서 최대한 해 나가려고 하는 것 같아서 그런 분들과는 그래서 항상 연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성도 형도 그렇고 승희 누님도 그렇고 다 한 번씩 작업해보고 같이 이러고 있으니까. 오랜만에 만났는데 네. 오랜만에 만났지만 여전히 겉에서 너무 반갑고 인간적으로 말이죠. 지금도 그 선생님 접한 최초의 예술은 어떤 걸까요? 아까 그래도 질문 듣고 갑자기 고민해봤는데 뭐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사람들이 저한테 맨날 목적의식적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좀 약간 사람이 좀 그래 보이나 봐요. 목적의식적이다. 되게 막 어떻게 보면 그냥 사실은 똑똑하다는 얘기예요. 아 그런 거? 아 좋게 생각하면 그런 거 같은데 좀 안 좋은 식으로 좀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죠. 목적의식적이다. 근데 뭐 순수 예술이라는 말을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그 순수한 게 어딨노? 사실 다들 뭐 예쁜 거 만들려고 하는 거에 목적이기도 하고 맞잖아요. 미학이라는 게 그런 거고. 그래서 그렇게 좀 생각해 본다면 나의 예술은 뭐였지? 막 좀 방금 들어보니까 막 초등학교 때 장기자랑 했던 게 내 예술의 시작이었나? 장기자랑. 예, 장기자랑이 아니었나? 막 노래하고 춤추고 이런 거 좋아했거든요 어릴 때도. 그리고 나도 초등학교 그렇죠. 배추 그림. 결국에는 이제 그런 어릴 때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런 거를. 저는 특히나 사람들이랑 같이 나누고 재밌게 놀고 이렇게 하는 걸 좋아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저의 예술의 시작이 아니었나. 그러니까 그 뒤로도 뭔가 더 멋있어 보여야 되고 막 이런 막 간지라고 하죠. 그런 허세와 간지 이런 것들 좀 보다는 조금 더 이제 대중들과 어떻게 하면 더 소통하고 얘기하고 더 재밌는 활동을 하지 이런 생각들을 먼저 가지고 좀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활동. 사실 진짜 사회지향적인 사람이야. 네, 좀 그런 것 같아요. 예술에서 사회성을 좀 뺄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알기로 이제 학교 다닐 때도 그 부산대에서 노래회 활동을 하셨고, 네. 근데 그때부터 사실 어떤 고정된 특정한 직업을 가지지 않고 계속 뭐 이런 연행자로서 혹은 여러 가지로 이렇게 예술인으로 살겠다고 생각을 하신 거죠? 아니요. 아니고 진짜로 아니고. 그때 뭐 취업 준비했어요? 아니 그건 아니죠. 어. 근데 그건 아니고 항상 좀 현재에 집중하는 스타일이었는데 그때는 이제 사실 운동가 활동가로서의 규정이 좀 강했던 것 같아요. 예술가라는 자기 규정보다는 그때 당시에는 학생 운동 하고 있었으니까 학생 운동과 활동가의 어떤 그런 그게 가능했던 것 같고 오히려 이제 그것 때문에 군대를 늦게 가게 됐는데
군대를 늦게 안 가려고 했죠 사실. 안 가고 싶었는데 늦게 갔어요. 한 27살쯤 갔나? 되게 늦게 갔는데 그때 갔을 때 한 2년 동안 거기서 있었던 시간 동안에 고민을 엄청 많이 했죠.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지? 이제 왜냐면 20대가 끝나가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 전에 활동했던 것들에서도 사실 밴드를 그때 시작하고 나서 밴드를 그 군대를 가긴 했지만 갔다 와서 이 밴드를 계속 할 것인가 음악 활동 할 것인가 고민 엄청 했는데 진짜 한 2년 동안 그것만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막 플랜 C까지 그때 만들고 나왔었어요. 일단은 활동을 계속 한다. 이게 1번이 무조건 하고 싶다. 근데 그렇게 했을 때 겪게 될 리스크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어떨까 고민 다 하고 막 그때 써놨던 게 있어요 아직도. 그때 막 두 번째가 막 대학원 가서 약간 강의도 좀 하고 이렇게 가는 방향. 세 번째로는 아예 그냥 막 돈이나 보고 살자 이런 가 있었는데 결국에는 항상 A로 가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그 플랜 A로. 아니 근데 이렇게 구획 삶의 구획을 이렇게 짓는 사실 똑똑한 사람이라니까 아까 뭐 교수라고 내놀리더만 그런 사람이 부러워서 그렇지. 부러워서 그렇지. 그렇구나. 네. 그때 많이 생각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는 지금 중앙동 40계단 옆에 그 조그만 연습실을 이렇게 운영하면서 극단 박 대표가 공식 직함이고요. 대표님 아시아미트 아시아 부산 지역 감독 이 정도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고요. 뭘 얘기하면 되나요? 최초 예술 경험을 얘기하면 되는 건가요? 아마 비슷할 것 같은데 저도 한 초등학교 4, 5학년쯤이었던 것 같은데 네. 저희 완전 시골이었거든요. 농사 짓고 이런 시골이었는데 거기에 놀 게 없잖아요. 주로 공기놀이나 고무줄놀이 이런 거 하다가 한 고학년쯤 되잖아요. 4, 5학년 정도 되면 그때 친구들이랑 모여가지고 뭔가 그때 유행하는 그 유행가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동작을 만들고 그 춤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춤추는 걸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을회관에 거기에 이제 삼거리에 마을회관이 있었는데 가게도 있고 어르신들이 계시는 경로당도 거기 있었고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오셔서 구경하잖아요. 애들이 조그만 애들이 모여가지고 막 그런 거 하면 그래서 아마 그런 걸 지켜보는 거를 되게 즐거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보여지는 게 네 제가 보여지는 것도 즐거웠고 뭔가 누군가가 저를 관심 있게 쳐다봐 주는 거 그런 것도 좀 좋아했던 것 같고 그것보다 이제 친구들이랑 뭔가 땀을 흘리면서 서로 의견을 내서 그걸 막 그 몸을 막 움직여서 연습하고 그게 이제 동작이 점점 비슷해져가고 맞아가고 음악하고도 맞아가고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재밌는 것을 느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아마 최초의 예술 경험, 공연 예술 경험. 그러면은 그 저는 뭐 개인적으로 오래 알아서 노동문화예술단 일터에서 이제 또 오랫동안 활동을 하시는데 그러면 그때 그 전에는 어떻게 이제 전업예술인으로서 살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신 거죠? 노동문화예술단 일터가 되기 전까지는 전업예술인 살 생각이 없어도 그게 뭔지도 잘 몰랐던 것 그럼 같아요. 그런 어떤 다시면 그게 없이 일터 활동을 하면서 그런 생각들을 강화하신 건가요? 그런 것 같아요. 그 전에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공장에서 일을 했었고 거기에서 이제 노조 활동을 하게 됐었는데 노조 활동을 하면서 이제 활동의 한계를 느끼고 이제 밖으로 나오게 됐는데요. 밖으로 나와서 다시 그 민주노총 지역 조직에서 문화부장으로 활동을 하게 됐었고 그러면서 문화 활동, 노동 문화 활동을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노동문화예술단 일터의 활동을 보게 되었고 접하게 되면서 우와 이런 게 예술인가 보구나. 자연스럽게. 네, 자연스럽게. 근데 참 얘기 들으면서 제가 좀 저랑은 다들 정말 뭐 쪼그린데 장르 특성 아닐까요? 참 대단하신 게 저는 A, B가 갖춰져야 C를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무언가 녹아든다라는 것을 저는 상상을 잘 못하겠어요. 글쎄요, 그럴 수도 있고 그냥 중구난방 그때 삶의 어떤 순간에 약간 용기가 있었다 이 정도. 용기 있는 사람. 여기 있었다 정도. 그렇다고 뭐 다들 용기가 없는 건 아닌데.
사실은 뭐 이렇게 어떤 정해진 질문이 아니더라도 정말 이렇게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많이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굳이 조금 구획을 지어서 또 네. 이제 다음 질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저도 질문하면서 속으로 나는 어떤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저희 사실 모두가 다 다른 답이 나와가지고 또 한편으로 흥미로웠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뭐 저마다 예술과 생활은 납작하게 요약될 수가 참 없겠구나라는 사실을 몰랐던 게 아니지만 재확인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공통 질문 역시 독자들에게 여러분들의 지난 활동에 대해서 좀 이해를 도모할 요량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아티스트로 활동하는 동안 뭐 이렇게 배우분은 필모그래피라고 하고 또 디스코그래피라고도 하고 또 뭐 활동이 있을 텐데 또 이광혁 형님의 경우는 특정 공연이나 어떤 순간을 언급해 주셔도 좋고 가장 인상 깊었던 여러분들 활동과 작품에서 하나를 꼽아주시고 그 작품에 대해서 이 독자들에게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제가 먼저 성백자님. 하겠습니다. 잠깐만 좀 바로 떠오른 게 있을 것 같으신데. 네. 저는 그 2019년도에 광역이하고도 같이 갔던 아트버스 유라시아 횡단 프로젝트가 가장 제 인생에서 의미 있는 가장 또 기억에 남고 또 아직 마무리가 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2019년도에 이제 가고 사실은 돌아와야 돼. 그 버스를 타고 2020년도에 돌아오는 계획이었거든요. 2019년도에 가가지고 2달 동안 유라시아 횡단을 가서 베를린에 차를 주차하고 이제 이제 겨울이라 가지고 이제 그 다시 시베리아를 건너오기에는 너무 불안하고 그래서 차를 두고 이제 몸만 오고 그 다음 봄에 날이 풀리면 가서 다시 차를 타고 돌아오는 계획. 실제로 2020년도에 다시 문화재단에서도 그 프로젝트를 승인해 주셔가지고 그렇게 가려고 했는데 코로나가 걸렸어요. 아예 뭐 정말 뭐 전 세계인의 변수다. 네. 그렇죠? 그래서 못 가고 그리고 코로나 3년이 끝난 다음에 지금 전쟁 때문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 때문에 또 그래서 지금 6년째 차는 베를린에 있고 그러나 저희가 이제 계속 갔죠. 계속 가서 그 차로 유럽을 이제 뭐 한 달씩 2달씩 투어를 돌고 투어 버스가 되죠. 네, 그래서 최근 한 2, 3년은 그 아트버스가 그 유럽에서 한국 작가들이 이동하는 레지던스 공간으로서 역할을 하면서 다양한 실험적인 작업들을 해왔었어요. 그래서 저는 뭐그 작업이야말로 뭐 사실은 뭐 작가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누구나 한 번쯤 꿈꿨던 그런 상상하던 일이었기도 했고 또 그거를 부산문화재단의 지원이 있어서 실천할 수 있었고 그리고 또 주변에 좋은 작가들하고 정말 그 현장이 아니면 할 수 없었던 그런 작업들 특히 또 그 바이카로스에서 우리가 했던 그 샤먼적인 그런 주술적인 그 음악 활동들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 기회가 되고 또 한 번 더 좋은 작가들하고 할 수 있다면 그 버스를 타고 다시 한국으로 부산으로 와서 지난 그 수년간의 어떤 다양한 이야기를 그 버스가 매개가 되어서 한국에서 다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도대체 그런 기획력은 어디서? 자다가 우리도 그 얘기하면 있어요. 네. 제가 베를린에서 술 먹다가 저도 같이 술 먹다가 누가 그래. 다음 계획 뭐 없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음은 제가 한번 자가를 이용해서 한번 이렇게 오고 싶다. 그러니까 그 한국 교포 중에 무시했어요. 우리를 무시했어. 약간 무시했어. 너네가 어떻게 보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고 갔는데 한 명도 온 사람 없다. 그죠. 그래서 콧방귀를 빡빡 끼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상호명도 기억나요. 네. 가게 사장님이었어요. 김치 프레미스.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근데 지금 망했어. 망하면 이제 망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되게 재밌었던 게 2019년도에 우리 가가지고 괜히 소심한 복수한다고 찾아갔다, 치고 그 찾아가가지고 버스로 그 가게 주변을 계속 돌았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가게가 망했더라고. 그래가지고 아, 망했네 이러면서 우리는 우리 왔다. 김치찌개 한번 먹으려고 했는데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 술자리에서의 그런 그 단순하게 주고받았던 농담이라든지 그 술자리에서 치기로 하던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실현시키네. 네, 안 까먹고 메모해놨다가 아 진짜 대단하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는 이런 이제 작가들의 상상을 실천할 수 있도록 누군가가 서포트해 준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부산문화재단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고 이 감사합니다. 프로젝트를 참여했던 이제 작가들이 부산 작가도 있지만 타 지역 작가도 몇 명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그 지역에서 이게 서울 작가는 서울에서 뭐 또 광주에 계시는 분 광주인데 그때마다 야 부산문화재단 대단하다. 야 부산 문화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 그런 얘기를 정말 농담이지만 농담이 아니죠. 이거는 진짜로 그렇게 얘기를 아, 하세요. 선생님 저보다 더욱더 이 기관지의 어떤 지면에 대해서 따봉. 저보다 내가 잘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좀 나오면 안 되나 이거? 아예 내년에 자, 이걸 좀 지원이 많이 되고 이 민망함을 이기면서 같이 가셨는데 예, 이거 진짜로. 진짜죠 이거. 이거는 진짜. 이거는 뭐 단순한 해외 그냥 단순한 국제 교류 개념이 아니에요. 이거는 또라이 같은 짓이었는데 다시 한번 저희 이게 지원하기 잘하신 부산문화재단에 그만하죠.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아니 저도 안 그래도 아까 그 얘기 하셨을 때 그 제일 기억에 남는 순간 언제나 했을 때 이 얘기 하려고 했는데 아 그래 성병행 하겠지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로. 그래서 저도 진짜 재밌고 너무 즐거웠고 제 예술 세계관이 많이 변하게 된 계기였다 생각해요. 네, 그 전까지는 저는 뮤지션으로서의 좀 접근이 방식이 많았었는데 어쨌든 형이랑 만나고 행예술가들이랑 작업을 엄청 하고 막 2시간 동안 막 즉흥으로 막 한 적도 있고 그렇게 하니까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아 음악이라는 게 내 생각보다 되게 다양한 어떤 진짜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많이 음악 세계도 많이 더 열린 것 같아요. 사실 그때 만들었던 루치리즘이라는 팀이 그때 만들어지자마자 얼마 안 돼서 갔었거든요. 루치리즘으로 주축 멤버인 저랑 형석 씨랑 둘이 갔는데 현정이도 같아. 현정이 갔었네 맞네. 우리 멤버들 거기 갔었네. 가가지고 그때 이제 그 과정을 겪으면서 진짜로 그때 처음으로 이제 해외에서 어떻게 음악 활동을 전개하는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도 하고 그런 음악도 만들어내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활동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거죠. 사실 맨날 얘기했었어요. 루치리즘은 성백 형이 거의 반은 만들었다 라고 말은 하지만 보답한 적이 없네요. 이렇게 그냥 갚는 거죠. 저도 되게 기분이 좋았던 게 그래. 이제 이런 말들이 정말 기분이 좋은 게 기획자로서 제가 시각예술가인데 시각예술 작가들만 하고 가는 게 아니라 무용하시는 분이라든지 음악 하시는 분들하고 갔을 때 그 만들어내는 시너지 효과들이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그리고 한번 저희가 레지던스 사업도 하는데 그 서울에서 활동하는 이제 재즈 음악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 재즈 씬이 너무 작고 그 상업적으로도 활동이 쉽지가 않아서 맞지. 그만두려고 하는 찰나에 약간 이제 내가 마지막으로 여기 와서 그냥 이제 좀 쉬는 겸 마지막 활동하고 그만두겠다는 마음으로 왔다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랑 작업하고 그때 내가 뮤지션이 아니라 아티스트로서 그치. 활동을 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활동을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거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뮤지션이나 아티스트는. 그분도 이제 광영이 말대로 해외에서 내가 어떤 음악을 했을 때 한국적 재즈 그리고 그냥 재즈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티스트로서 어떤 그 포지션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가를 좀 어느 정도 감을 잡았다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요 얘기를 종합해서 들어보니까 요 2019 아트버스 유라시안 횡단버스 네, 요 기획은 사실은 이제 그걸 예술 보신 분들뿐만 아니라 예술인 개개인들에게
굉장한 어떤 전환점, 계기를 마련해 준 그런 기억이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저도 그런 의미에서 이제 홍승희 선배님의 많은 작품을 보면서 저도 언제나 보는 사람 입장에서도 굉장히 많은 어떤 계기나 영감을 많이 주시는 그런 작품들을 창작을 해 오시고 또 출연을 하셨던 것 같아요. 선배한테 가장 기억에 남는 작품은 어떤 작품일까요? 저는 제가 참여했던 작품은 아니고 이제 제가 관람했던 작품이었는데 2012년에 타이페이에서 이제 레지던시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우연하게 굴링 소극장이라는 데서 아시아미트 아시아의 광인일기라는 작품을 봤어요. 루신의 루신의 광인일기를 아시아미트 아시아 팀 또 이끌고 계셨던 고 히로시 오와시 선생님이 이제 연출을 하셔가지고 작업을 했던 작품이었는데 그게 저를 굉장히 대혼란에 빠지게 어떤 했었어요. 의미에서?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때 그 작품에 참여했던 작가들의 어떤 그 존재감, 그러니까 굉장히 당당하고 자신감에 넘치고 생기 있고 친절하며 굉장히 열려 있는 그런 작업의 태도, 그 공간에 있었던 그들의 어떤 존재 방식들. 그다음에 작품을 보았을 때 언어 다국적으로 구성된 멤버들이었었어요. 그것도 이제 아시아에. 그런데 그리고 장르도 굉장히 다양했고 무용수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배우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무슨 마임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분들이 무대에서 구현하는 것이 이제 언어로 그러니까 텍스트로 소통하기보다는 전부 다 이제 신체 언어로 그 장면들이 거의 대부분 구성이 되었었거든요. 그 이미지 이런 것들로. 그러니까 몸의 움직임을 통해서 이미지를 이제 구현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굉장히 많은 그 동시대의 문제들 그리고 제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었던 어떤 것들이 그 안에서 계속 이렇게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그래서 막 그 공연을 보자마자 제가 너무 이렇게 열이 막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날 제 숙소로 돌아와가지고 굉장히 막 몸살이 날 정도로 너무 부럽기도 하고 또 질투심도 나고 그럼 지금까지 내가 했던 연극이란 뭐야 이거는 조금 너무 이제 막 저를 뒤집어 놓고 막 흔들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 작품을 관람하게 되고 그 작품 그 다음날 그 연출자 선생님 찾아갔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저를 소개하고 저도 여기에 그 같이 작업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냐. 난 한국에서 온 누구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저는 뭐 다음 생에는 가능할 것 같아요. 대단하시네요. 그때 아마 열에 들뜨고 또 아파서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찾아갔던 게. 저 굴링 시어터에서 공연한 적 있어요. 그쵸. 네. 그 분들 있어요. 네. 그러면 부럽기도 하고요. 미화해서 얘기해서 그런가요? 세 분 모두 그 한 사람의 아티스트면서도 이 복속의 정체성을 가지고 계신데요. 그런 점에서는 참 저와 반대되는 것 같습니다. 뭐 저는 사실 뭐 오랫동안 소원해 왔던 일이 소설 쓰는 것 말고는 다른 일을 하지 않는 것인데 그 소원과 달리 뭐 학교 사회에 묶인 강의 기술자로서 또 뭐 원고 생활자로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형편인데 이번 질문은 홍승희 선배한테만 드리는 질문인데 몇 해 전에 중앙동에서 살롬의 40계단 오르다라는 작품을 보았는데요. 거기서 홍승희 선배님은 기획과 연출을 맡으셨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강한 정체성으로 알려진 것은 배우의 롤일 텐데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좀 들려주시고 본인 스스로는 어느 쪽과 가장 어울린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살롬의 40계단 오르내리다 이 작품은 그 오스카 와일드 원작의 이제 살로메를 그렇죠. 네, 돌아가신 그 히로시 오하시 선생님이랑 같이 작업을 아까 해보고 말씀하셨던 네네 아시아 민트 아시아 대표셨고 연출이셨던 선생님이랑 작업을 하고 싶었는데 코로나 기간에 이놈의 코로나. 이제 네. 암이 발병이 되고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몇 개월 만에. 그래서 이제 이걸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그리고 이제 저도 작업을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어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그럼 이 작업을 내가 한번 후배들과 함께 작업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그 이제 원작에 대한 재해석인 거네요. 그렇죠. 연출적인 재해석인데. 네. 그래서 그 동안 이제 저는 배우로서 이제 서사를 전하는 그런 역할들을 쭉 했다면 오하시 선생님과 작업을 하면서 이제 실제로 몸의 감각을 더 확대하고 그런 표현을 좀 더 다듬어내는 이런 작업들을 이제 했었고 선생님 돌아가신 후에 그럼 내가 내 몸에 저장된 것이 무엇인가를 이제 후배들과 혹은 또 이런 작업을 접하지 않은 일반인들과 함께 이제 약간의 뭐 연극 수업, 뭐 배우 수업, 혹은 움직임 수업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만났던 분들을 이제 배우로 이제 섭외를 하고 그런 후배들과 이제 작업을 하게 되었는데요. 굉장히 제가 배우로서 참여를 하거나 퍼포머로서 어떤 연희를 중심으로 한 그런 위치에 있을 때랑 연출이나 기획을 맡았을 때랑 완전히 좀 달랐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지점이 좀. 네. 배우로 있을 때 이제 제 몸이나 제 감각, 제 표현 이런 것들이 이제 집중하면 되고 연출가가 제시하는 비전 안에서 좀 자유롭게 자기의 어떤 창의성을 발휘하면 되는 작업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관객한테 직접 호흡을 하면서 그 순간순간에 내 안에서 에너지들을 이제 조절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배우의 작업이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자유롭고 실제로 배우가 배우로서 자유롭고 또 그 순간 온전하게 그 여러 관객분들과 동료들의 어떤 시선 안에서 굉장히 살아있는 해방감 같은 것들을 이제 가질 수 있는 말씀 중에 작업이니까 궁금한 게 네. 근데 자유의 정도로 치면 배우는 어쨌든 연출의 어떤 교섭이 이루어진 상태에서의 연행을 하는 것 같고 제 머릿속으로는 저는 연극을 잘 모르지만 그 연출이야말로 좀 자유롭게 조금 자기 세계를 펼쳐낼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자유도가 배우가 더 높다는 것처럼 들려가지고 아마 제가 연출로서 작업을 많이 안 해봐서 그럴 수도 있는데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연출 경험이 이제 한 4번 정도 이제 쌓인 것 같아요. 이제 올해까지 하면서. 그런데 연출가 같은 경우에는 같이 작업하는 작업자들에게 뭔가 질문이 오게 되면 거기에 대한 정확한 완벽한 답은 아니더라도 방향을 이렇게 그렇죠. 분명하게 이렇게 제시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데 이제 그런 지점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살롬의 작업을 하면서. 그러셨을 거예요. 네, 제가 배우로서만 제가 오랫동안 봤기 때문에 그 네. 작품을 그래가지고 진짜 머리카락이 다 뽑히는 줄 알았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런데다가 이제 배우로서 작업을 했으니까 저밖에 모르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표현 능력 안에서 그렇죠. 다른 작가님들이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까지 왜 안 되는 겁니까? 왜 이렇게 안 보시는 겁니까? 이렇게 하니까 잘못 걸렸어. 완전 소통 능력도 부족한 데다가 독선적이기까지 하고 또 나를 좀 낮추고 희망을 좀 얘기하고 이런 태도들이 많이 이제 부족했다는 것을 막 너무 통감했고
사실 사라지고 싶었어요. 그 작품 끝나고 나가지고 현타 오랫동안 좀 약간. 네, 힘들었었는데 이 배우로서 하는 작업 안에서 이제 또 오래된 이제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또 다르겠지만 저는 이제 서사를 전달하는 배우로서 작업도 제가 얼마나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신체를 중심으로 한 움직임 작업에서는 전체적인 방향이 있어요. 그 연출가가 제시를 하면 그 선 안에서 이를테면 우리가 이번에 기후 위기에 관한 주제로 작업을 하겠다. 그래서 기후 위기는 또 이 사회의 어떤 시스템, 또 인간과 인간이, 또 인간과 비인간이 연결되어져 있는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라는 이제 큰 비전을 이제 제시를 하면 그 안에서 제가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저의 감각의 경험을 다시 이제 그 조직해내는 것이 하나의 이제 저의 그 퍼포먼스의 이제 그 한 단편이라고 한다면 그 안에서는 이제 굉장히 다양하게 저의 어떤 리듬이나 혹은 표현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제 조절할 수가 있는 자유로움 같은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설명되고 됐습니다.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연출 같은 연출을 해보니까 굉장히 많은 책임감과 또 그것만이 아니라 전체 작품이 사회랑 만나야 되는 그 안에서의 가교자로서의 책임이 엄청난 것 같더라고요. 왜 이 시기에 살로메를 하는 거야? 라고 이 사회가 저한테 질문을 한다면 그것도 왜 40계단에서 하는 거야? 이런 질문에 대해서 대답이 있었지. 대답이 있어야 되는 거. 이 사회에 이 부산 지역의 예술 생태계라든가 관객들에게. 그래서 이건 퍼포머로서 작업하는 것보다 훨씬 긴장도와 또 막중한 책임감 같은 것들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 달랐고 또 몇 차례의 그 기획자로서 역할을 하면서 이제 퍼포머들 되게 자기밖에 모르거든요. 작가 개인적으로. 근데 기획을 하는 일은 거기에 참여하는 모든 참여 작가들을 이제 친절한 비서가 돼야겠다라는 이런 결심을 완전하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아직도 많이 부족하고 끝나고 나면 사라지고 싶은 날들과 매일 싸우고 있는 것 같아요. 질문자로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소설의 속편타 뭐 이런 생각 뭐 캐릭터가 저기 뭐 이렇게 해보진 않으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성백 작가님도 이광혁 형님도 수행하고 계시는 여러 역할들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주시고 어떤 정체성이 자신과 가장 잘 맞는 옷이다라고 생각하시는지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좀 탈까요? 먼저 하시죠. 예. 저는 일단 아까 얘기한 대로 일단 필드에 있습니다. 밴드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음악가로서의 활동을 원래부터 해왔던 스카웨이커스라는 팀도 아직 다시 하고 있고 하퍼스라고 해서 이제 로코벨리 밴드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두 팀은 좀 오래된 팀이 10년 이상 된 팀이고 이제 저는 어쨌든 계속 현재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현재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금 가장 내가 집중하고 표현하고 싶어하는 게 뭐지?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내가 제일 집중할 수 있는 게 뭐지에 대한 판단을 하고 좀 방향을 가져가는 편인데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제가 최근에 영덕을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영덕에 새로운 거점을 만들어서 그쪽이랑 또 이제 여기 지방 지역들을 잇는 활동들을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만들어진 또 7번 국도라는 밴드가 있습니다. 7번 국도를 타고 맨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뭔가 드라이브 음악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영덕에 있는 청년들이랑 몇 명 얘기해서 이제 만들어서 지금 또 인디 밴드 활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영덕 벼신굿을 공부하다 보니까 또 이제 루츠리님이 최근에 영덕 벼신굿에 또 관련된 작품들을 많이 내게 되면서 그렇게 이제 음악 활동들을 이어보고 있고요. 이제 그런 거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계속 지속 가능한 음악을 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 속에서 뭐 기획도 하게 되고 제작도 하게 되고 연출도 하게 되고
그 이제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최근에 그래서 가장 좀 집중하고 있다라고 하는 제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 저의 이제 롤이라고 하면 역할이라고 하면 아빠? 그게 제 지금 새롭게 주어진 롤 중에 가장 예술가로 사는데 가장 크게 예술하면서 사는데 아주 크게 이제 도움도 되지만 쉽지 않은 왜 옛날에 부처님이 자기 아들 태어났을 때 이름을 라울라고 지었는가 모르세요? 라울라가 네. 장애물이라는 뜻인데 이제 그렇게 부처님이 자기 아이 태어났을 때 처음에 이제 출가하려고 하는데 나의 출가를 막는 장애물이다 하면서 아들 이름을 그렇게 지었는데 나쁜 놈이죠. 그랬는데 자기 출가해버리고 나중에 아들이 따라와가지고 10대 제자 됐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거를 저는 어릴 때부터 계속 알고 있었어요. 제가 아무리 그래 애 때문에 좀 살기 힘들고 막 생활적 압박을 받아도 아빠가 하고 싶은 걸 해야지 결국에는 아빠로 인정받지 않을까 이 생각이 최근에 계속 들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금 더 지금은 해결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예전에는 그냥 좀 수입이 많이 작아도 그냥 살았거든요. 없어도 살고 있어도 살고 했는데 지금은 좀 어쨌든 수입 확보할 수 있는 사업들을 주로 좀 배치를 하고 가는 것 같아요. 이건 되게 예전에는 그냥 좀 본능적인 거부감은 좀 있었어요.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근데 지금은 저뿐만이 아니고 저를 이제 보고 이제 자라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같이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어린 친구들도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예술하면은 애 못 낳고 애 못 낳고 돈 못 벌고 살아야 되나? 아니 그런 생각 할 것 같은 거예요. 저도 진짜로 부산에서 오래 하고 나름대로 좀 잘된 케이스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고민을 하고 산다는 걸 라면 제가 이것들에 대한 제 삶을 좀 증명해내는 다양한 증명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진짜로 이 애가 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좀 더 많은 친구들과 더 안정적인 음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라는 좀 생각을 하고 지금은 좀 지역으로 가고 있어요. 도심보다는 지역으로 로컬로 더 가서 로컬에서 어떤 새로운 문화 활동과 문화 지향을 만들어내면서 음악 활동을 전개하는 타입의 방식에 대해서 좀 실험하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그거를 좀 재밌어하고 있어요. 저는 정말 단순하게 생각을 해서 이런 네. 기획자, 음반 제작자, 가수 이게 있지만 그래도 저는 무대 위에서 노래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런 식입니다. 아니요. 전혀 예술 아빠라고? 아니 맞잖아요. 어차피 음악하는 사람도 다 사람인데 음악이 먼저냐 이런 거보다는 결국 내 삶에서 지금 당장 나에게 제일 중요한 역할이 뭐지를 고민하고 원래 해오던 것도 버릴 수는 없으니까 당연히 그게 더 중요한 가치이기도 하고 하니까 이게 막 계속 가치 간의 혼동이 오는 거죠. 싸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작가님도 아까 이제 소개를 간단하게 해주셨지만 어떤 역할들을 또 수행하고 계신지 또 아니면 또 어떤 그 중에 나 가장 잘만 옷이 무엇인가? 제가 사실은 이제 고등학교 때 그 한국화를 전공했어요. 너 그래요? 네, 한국화 전공하고 나도 모르고 왜 이럴 뻔했네. 그럼 먹 많이 쓰면 먹도 먹고 그래. 그렇네. 한국화를 전공했는데 그래서 몰랐다는 걸 많이. 대학을 갈 때는 또 조각으로 그렇죠. 갔어요. 조각을 하고 또 조각을 했지만 졸업 후에 첫 개인전을 또 퍼포먼스로 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아방가르다. 그때 이제 그 대학교 때 지도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개인전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엄청 혼을 내시더라고. 그 되게 4년 동안 조각을 잘 할 수 있도록 가르쳐놨는데 조각을 안 하고 막 먹 마시고 먹으니까 먹 맛있어요 이게. 그 얘기 했어요. 맛있냐?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그 기획자로서 역할이 제 지금 포지션에서 한 70%, 30% 작가 같은 느낌이 들어요. 7대 3. 예. 그래서 좀 그 비중을 이제 지금 50대거든 지금 제가 내년부터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50대예요. 그래서 50대에는 조금 더 작가 비중을 좀 더 좀 올려가지고 창작 활동에 좀 집중하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왜 웃으시? 기대하고 있는 건데. 진짜로. 알겠습니다.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제가 이탈리아에서 만났던 작가랑 같이 이제 협업 작업을 이렇게 하면서 작업적인 새로운 시도도 해보고 또 다양한 또 협업을 통해서 저 안에 또 그 작가로서의 가능성을 저 스스로 또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좀 작업을 더 집중해야 되겠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제가 작업을 할 수 있게끔 이제 강력한 어떤 자극제는 사실은 부모님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 농담처럼 어릴 때 배추를 그렸는데 잘 그렸다고 칭찬도 해주시고 저를 데리러 온 어머니와 그 유치원 선생님이 한 시간 동안 배추 얘기만 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저를 사랑해 주셨던 부모님 중에 어머니가 30년 전에 돌아가셨고 또 한 2달 전에 아버님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두 분의 이야기를 내 작업이 어떻게 녹여낼까 그분들이 나한테 줬던 정신적인 유산 혹은 육체적인 유산들을 나의 작업으로 어떻게 끄집어낼 건가 이런 고민을 좀 진지하게 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고요. 이번 질문 이렇게 두 분을 한번 묶어서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이게 제가 임의로 이렇게 두 분을 묶은 까닭은 제가 생각했을 때 오로지 두 분의 예술 세계에서 언어는 그렇게 중요한 표현 매질로 이용되고 있는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을 해서 그런 공통분모를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먼저 홍승희 선배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잠깐 언급을 했듯이 그 인생 연극인 인생의 전반부는 노동문화예술단 일터에서 활동을 하셨고 또 그래서 그때는 현실적인 문제를 작품의 주요한 주제 의식으로 이제 다루어서 활동을 하셨고 자연히 목적지향적이고 좀 서사가 풍부하고 선명했던 작품 경향이 있었는데 이제 연극놀이터 심을 통해서 지금에 이르게 되면 굉장히 의미를 전달하는 방식부터 해가지고 또 퍼포먼스가 주를 이루고 또 반언어적인 그런 성향도 굉장히 강한 것처럼 느껴져요. 또 성백 작가님도 사실은 작품의 경향을 보면 1대1로 되는 그런 의미 전달보다도 다이성 그리고 그 퍼포먼스를 하시는 나 그리고 아티스트로서의 내가 생각하고 느끼고 있는 그 정조의 전달을 중심에 두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그러니까 특정한 주제의식보다 표현의 순간에 발생하는 그 무엇을 포착하려고 하는 그 욕망 자체에 포커스를 두고 계신 것 같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언어라는 매질이 없다면 사실 저의 입장에서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 예술 세계를 펼쳐낼 수가 없잖아요. 저는 뭐 소설 쓰니까 굉장히 좀 존경스럽고 계속 부럽다는 생각을 좀 자꾸 하게 돼요. 전향하셔야겠네. 퍼포먼스 한번 합시다. 한번 합시다. 상상만 해도 왜 그렇습니까? 같이 먹 한번. 곧 보겠는데요. 그래서 질문을 좀 요약을 하자면 그래서 두 분은 어떤 끌림에 주목을 해서 작업을 하시는지 착상부터 연행까지의 그 창작의 과정에 대해서 그 독자들이 조금 소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업 비밀 같은 거. 성백 작가님 먼저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이제 일상의 모든 게 다 이제 소스죠. 작가로서 작업자 어떤 소스인데 지금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다양한 이슈들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 자리에 이런 이야기들이 또 작업의 소스가 될 수도 있고 또 더 중요한 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저 개인의 어떤 그 일상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제 작업에 굉장히 투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시각적 자료가 있으면 보여주면서 이 작업이 저한테 엄청 영향을 줬던 작업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 제가 제 작품 중에 1999년 1월 29일 가족사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 작품이 제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병상에서 마지막 이렇게 누워있던 모습을 이제 조각으로 만들고 설치 작업했던 작품인데
굉장히 개인적인 그 경험이죠. 어머니 죽음 그리고 그 죽음을 바라보는 시선들. 근데 그거는 저 개인의 아픔이고 슬픔이고 하지만 그 누구의 슬픔도 될 수 있는 문제거든. 그 저의 부모님만 돌아가시는 게 아니라 옆에 계시는 분들도 뭐 돌아가신 분들 살아계시겠지만 또 그런 경험도 있으실 거고 앞으로 할 거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저도 어떤 그 어머니를 따라서 또 아버지를 따라서 가야 되는 순간이 올 건데 그래서 저는 제가 그 경험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작가로서 다양한 어떤 창작 활동에 대해서 이렇게 자양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문을 보거나 뉴스를 보거나 뭐 유튜브를 보거나 해서 거기서 받는 다양한 자극들에서부터 시작해서 최근에는 뭐 저희 아버지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2달 전에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기 전에 욕창이 되게 심하셨어요. 병실에 너무 오랫동안 누워 계셔가지고 그래서 그 욕창이 났던 그 구멍에서 고름이 나오고 그거를 긁어내던 모습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의 작업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게 너무 걱정이 돼서 아버지한테도 이제 그 욕창 방지 매트를 이렇게 깔아드렸었는데 그런 이야기들 가지고 저는 저의 작업을 또 어떻게 풀어낼 건지 그리고 지금 저 생각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언제 또 어느 기회에 또 할 건지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뭐 최근에 이제 이탈리아 작가하고 협업을 했다고 했는데 그때도 그 작가가 이탈리아 남부에서 그 부산처럼 항구 도시인데 거기서 이스라엘로 가는 정전 물자, 그리고 팔레스타인으로 가는 구호 물자가 그 항구를 통해서 이렇게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팔레스타인 난민들이 이제 그 탈출하기 위해서 아주 낡은 배, 나무배, 목선이라든지 철선 타고 이렇게 넘어오다가 많이 죽기도 하고 그 시체가 그 바닷가에 떠밀려오기도 하고 그런 이제 경험들을 이야기했을 때 사실은 이제 그 경험 사회적 이슈죠, 국제적 이슈를 가지고 뭐 창작 활동을 한다든지. 그래서 저는 뭐 특정하게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주변에서 내가 그 접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창작의 어떤 재료가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되게 좀 아이러니한 게 이제 학교에서 이제 그 공부하고 배울 때는 선생님들이 예술을 위한 예술을 해라고 이렇게 가르쳤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이 두 분은 학생 운동 하셨고 뭐 노동 운동 하시고 하셔가지고 달랐던 것 같은데 저는 학교 다닐 때 굉장히 그 아카데믹한 수업을 받았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주제를 가지고 작품을 하면 교수님이 굉장히 혼냈던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하고 작가는 그런 거에 신경 쓰면 안 된다라는 식의 어떤 교육을 받았던 것 같은데 사회에 나가서 보면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내가 학교에서 배우지 못했던 그 다양한 문제들 그리고 학교에서는 도저히 알 수 없었던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알게 되었고 이런 문제는 곧 나의 문제가 될 수 있고 나의 문제는 곧 우리의 문제, 우리 사회 문제가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언어적인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약간 오히려 이제 제가 언어를 많이 사용하지 않고 있긴 하지만 언어가 너무 많아요. 항상 언어가 내면에 흐르고 있고 그리고 온몸이 언어로 둘러싸여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어떤 끌림에 주목하느냐고 보셨는데 저는 좀 약간 절박함 하고 이런 거에 좀 관심을 두는 것 같아요. 긴박하고 또 연민으로 분노하게 된 어떤 형국이나 어떤 상황 이런 것에 마음이 오랫동안 뒤흔들리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전에는 이제 일터 시절에는 메시지가 이제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부당하기 때문에 우리는 싸워야 한다. 그래서 서사가 분명하고 언어 중심적이었던 것 같고, 근데 이제 2012년에 아시아미트 아시아의 그 작품을 보게 되면서 조금 달라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그 작품이 장면마다 굉장히 많은 이미지들을 불러일으켰고, 그것이 제 스스로 생각하게 하고 저를 굉장히 깊은 고민으로 이제 이끌었던 그런 관람 경험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이제 언어는 사실은 많이 사용을 하지 않았었지만 또 다른 언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절박함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거기에 이제 슬프거나 분노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감정이나 상황들이 굉장히 혼재되어 있고 또 때로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언어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어떤 의미로 이렇게 규정된 것이 그렇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공연 예술은 굉장히 즉각적이고 그리고 그 상황에서 그 시간 안에서 즉발적으로 교감하는 어떤 이런 작업이라고 했을 때 그런 동시다발적인 이제 감정들을 이미 정해진 문장으로만 다 담아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고민들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약간 이제 오할 선생님이랑 작업을 하게 되면서 계속 이제 훈련하고 같이 작업을 했던 것이 그러니까 어떤 작가나 연출가의 일차적인 견해를 통해서가 아니라 제가 나의 시선으로 어떻게 작업을 해갈 것인가, 퍼포머로서. 그래서 이제 누군가가 이제 만들거나 해석해 놓은 어떤 세상에 대한 어떤 해석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어떻게 보고 또 어떻게 몸이 반응했는지, 그리고 또 그것을 어떻게 포착하려고 하는 건지에 대한 관심으로 이제 조금 이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뉴스나 아까 선생님이 얘기하셨던 일상에서의 어떤 순간들 혹은 또 역사적인 어떤 사건들이 현재에도 계속적으로 멈추지 않고 반복되는 어떤 상황들을 목격하게 되면 이제 이런 것들이 마음에 오래 남게 되고, 이런 제 속에서 떠오르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떠오르는 제 언어들을 이제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시간들을 이제 지나고 나면 그것을 작업할 수 있는 제 소재로 조금씩 분류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그것을 동료들한테 소개하거나 같이 작업할 수 있는 연출 선생님들한테 그런 의견들을 교환하고, 또 그런 것들을 때로는 텍스트로, 때로는 신체적인 어떤 움직임으로 시퀀스를 만들거나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핵심적으로 얘기하면 이 세상에 굉장히 많은 현상들이나 상황, 사건들을 제가 어떻게 보느냐, 그리고 나의 견해는 무엇인가. 그래서 그것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상황을 재현하려는 것이 아니라 제가 감각했던 어떤 경험들을 다시 재조직화해서 또 소통을 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제가 하는 방식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여기 들으면서 네. 어떤 시선에 대한 얘기를 하셨고 그것이 포착하려고 하는 노력이라고 또 하셨는데, 저는 그 보다라는 행위가 사실은 가시적인 어떤 실제를 보는 게 아니라 언제나 이제 이 누님의 작품은 삶에 숨겨진 비의랄까, 좀 비가시적인 것들을, 그런 어떤 로고스적인 게 아니라 그 파토스적인 것에 삶의 비가시적인 실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이 광혁 선생님께 이제 질문을 좀 드려보겠는데, 아무래도 작품이 장르를 떠나서 언어와 멀어지게 될수록 우리는 그 작품도 어렵다, 불편하다는 시선으로 좀 쉽사리 마름질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개인적인 어떤 기억과 인상에 기초를 해서 드린 질문인데, 오히려
그 광혁 형님께 여쭈고 싶은 바는 그 반대쪽인데 저는 이광혁이라는 아티스트에 대해서 뭐 수많은 앨범 활동을 하셨고 그룹 활동을 하시는 동안 장르 실험적인 노력과 시도도 매우 열정적으로 다방면으로 하고 있는 사람으로 알고 있지만 여전히 저에게 이광혁이라는 음악인을 떠올리면 가장 먼저 따라붙는 이미지는 박근혜 탄핵 촛불집 할 때 아, 그때의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런 이미지들은 쉽게 머릿속에 잘 떠나지가 않아서 아무리 시간이 많이 흘러도 사회적인 무대를 축제로 탈바꿈시키기 위해서 목이 터져라 노래를 부르거나 드럼을 쳤던 그 각인이 굉장히 오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스카웨이커스라는 대표적인 활동에서도 스카 장르적인 특징까지 더해서 그러니까 쿵짝쿵짝 이런 느낌으로 자꾸 이제 제 머릿속으로 증폭이 되는 것 같은데 사실 음악에 대한 깊이가 잘 없는 저로서는 단순히 들뜨고 흥분시킬 줄만 아는 그런 장르다. 아까 홍승희 선배 작품 세계에서도 얘기를 할 때 삶의 어떤 그 비위를 포착해내거나 들여다보려는 쪽과는 거리가 멀다. 그런 이미지가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같은 오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여쭈고 싶고 또 음악을 말로 설명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인 걸 알지만 이광혁이 추구하는 음악의 스타일, 색깔은 어떤 것인지 여쭤볼게요. 재밌네요. 일단 첫 번째 그 아까 얘기했던 장 약간 목적 의식적이다라는 측면이죠. 그리고 약간 그렇죠. 약간 선동적인 음악을 했던 시절에 대한 이미지가 크죠. 근데 이제 거꾸로 얘기하면 이제 각자가 추구하고 있거나 이제 표현하고자 하는 음악적인 어쩌고 예술적인 목적이 분명히 있다 생각합니다. 그것이 어떤 추구하는 방향도 있고 목적도 있는데 그것이 약간 사회적 의제와 결합되어서 나오는 작품에 대해서는 조금 더 사람들이 열려있지 않는 자세가 있는 거죠. 그렇죠. 조금은 닫힌 자세로 바라보시는 게 있는 건데 예로부터 계속 저항예술은 항상 존재했던 거고 저는 이제 그래서 젊은 시절을 좀 저항예술에 집중해서 보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잊히지 못하는 건 당연히 100만 촛불 집회입니다. 100만 명이 모여 있는 곳에서 공연할 수 있었던 뮤지션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분들이 저희 공연에 보러 오신 건 아니죠. 그분들이 있는 곳에 저희가 가서 공연한 거겠지만 어쨌든 100만 명이라는 감정들이 같은 목소리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 앞에서 공연을 해서 그분들과 교감한다는 거는 예술가로서 되게 복받은 어떤 기회였고 얻게 되는 어떤 좋은 경험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좀 이후로는 자극이 좀 없긴 합니다. 도파민. 솔직히 맞는 것 같아요. 그때 박근혜 촛불 집회 때 100만 명 모였을 때 그때 앞에서 공연하고 난 뒤로 사실 스카이커스가 그 전까지의 활동 어떤 동력이 조금 약해진 계기가 된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그때 이후로 저는 이제 이제야 좀 아까 얘기했던 순수 예술까지는 아니지만 제가 목적을 다르게 생각하는 음악들도 좀 해봐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다른 밴드 활동들을 시작했고 지금은 그래서 더더욱 좀 젊은 예술가들이랑 계속 작업을 해요. 저는 지금도 사실 10대도 있고 10대 거의 후반부터 40대 50대까지 저는 거의 같이 협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세대별 갈등을 좀 배제하고 저는 좀 잘 만나는 것 같아요. 협업을 잘하는 것 같고 음악적인 특성이라고 했을 때 저는 어쨌든 밴드를 하고 있는 밴드 음악을 주로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혼자서 하는 음악과는 다른 거죠. 사실 편한 거는 저 혼자 작업하는 거예요. 저 혼자서 음악 감독을 할 때도 있고 혼자 음악을 만들어서 이제 공연할 때도 있겠지만 그때는 되게 즐겁고 자유로운 느끼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지만 협업하는 게 또 재밌어요. 왜냐면 아까 얘기했던 제 자아들을 나눠 담았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가 더 저 자신의 작업을 한 거기도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결합된 작업. 근데 그런 어떤 사회적 작용이죠. 사회적 작용과 그런 것들 속에서 좀 새로운 미학적 즐거움을 발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수수 예술을 하면서 혼자 뇌를 막 짜내가지고 막 집 짜듯이 해가지고 날 갈아 넣어서 내가 원하는 작품을 만들어내는 그 재미도 분명히 있죠. 미학적인 즐거움이 분명히 있는 건데 그것이 아니라 이제 어떤 다른 자아들과 함께 타자와 함께 작업하면서 녹아내려 융합하듯이 붙어서 나오는 작업물에 대한 그 재미를 느낀다면 릴스나 쇼츠 같은 도파민보다 더
훨씬 더 높은 도파민을 얻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것 같아요. 이미 그 전부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작업을 이제 계속 하니까 아까 얘기하셨던 그런 좀 이제 빨간 저의 어떤 정체성들도 어느 정도 이제 그게 복구가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좀 동당에 맞춰가는 과정인 것 같고 지금은 그래서 사실 스카이커스나 이런 것들로 저를 노동예술지원센터 뭐 이런 제가 그때 했던 그런 활동과는 다른 저의 어떤 활동들에 대해서 알아주신 분도 많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이게 균형추가 맞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굳이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거예요. 그렇긴 한데 그 전에 했던 거랑 지금 하는 게 조금 다르긴 한데 뭐 좀 설명이 되는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알겠습니다. 이제 뭐 우리 대담이 좀 이제 끝으로 가고는 있습니다. 네. 사실 뭐 한 사람의 예술인이 아티스트로서의 성취에만 전력을 다도 뭐 사실 그 정수라는 게 한량이 없잖아요. 맞죠. 끝이 없는데 닿기 어렵다고 알고 있고 느끼고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세 분은 모두 복수계의 정체성을 가지고 계시단 말이죠. 이게 사실 저희가 궁금했던 지점이기도 한데 단순히 다재다능하기 때문만은 아닐 거예요. 이 같은 삶의 방향성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짤막하게 돌아가면서 한번 말씀 좀 부탁드려 볼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대학에서 조각을 하고 또 이제 그 전에 그 고등학교에서 이제 저는 그 미술만 가르치는 고등학교를 나왔거든요. 뭐 예고 이런 데인가? 네. 그래서 거기는 미술만 가르치는 학교였어요. 하고 그래서 누구보다도 잘 만들고 잘 그려낸다라고 생각하고 작업을 했고 실제로 이제 그런 평가도 받고 사회적인 어떤 성과도 얻고 했는데 내가 아무리 혼자 그런 재능이 뛰어나고 잘났다고 해서 작가로서 성공할 수 있다라는 거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사회적인 어떤 시스템이 있어야 되고 그 시스템 안에서 내가 순응하면서 이렇게 있어야 작가로서 어느 정도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주변에 어떤 그 전속 작가 뭐 이렇게 갤러리 소속돼서 이렇게 작가들 보면 그림 하나하나의 어떤 이렇게 방향성마저도 이렇게 지시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그리면 팔리겠냐? 이렇게 그리나 저렇게 그리나 색깔은 어떻게 해라? 더 화사하게 해라? 뭐 심지어 붓으로 이렇게 그림 그리고 있는 그 그림을 손질까지 한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농담 삼아 막 화가 나지만 나도 한번 그런 경험 당하고 싶다. 이래서 그런 말도 있고, 그러니까 그만큼 그 현장에서 작가로서 이렇게 성공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그 폭력적인 시스템이 아니라 좀 더 수평적인 시스템 안에서 작가들하고 같이 작업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공간도 만들고 이 공간 안에서 작가들하고 다양한 실험적인 작업들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그 예술가로서 재능이 없어서 그냥 하다가 말아야지라고 아니면 예술가로서 작가로서 재능이 없어서 기획자로 이렇게 했더라면 지금과 같은 성과라든지 시스템을 만들지 못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 나름대로도 작가로서 자부심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회 시스템 안에서 그 시스템이 잘 부재하고 시스템이 있다 하더라도 폭력적이고 수직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획자, 창작자로서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활동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선배. 아까 처음에 시작하실 때 두 분이 말씀하셨던 지속성이라는 부분들과 연결되어 있는 것 같고요. 저도 처음에는 뭐 노동문화예술단 일터에 기획보조로 입단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배우가 아니라? 네네. 그러다가 이제 배우가 필요한 작품이 생겨서 단역으로 출연을 했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배우 정체성을 이제 갖게 되었고 지금도 이제 연출이나
기획자로서의 정체성은 지속을 하기 위한 그 시기의 선택인 것 같고요. 또 그게 연극 종사자로서 다 연동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때 사회 속에서 어쨌거나 연극 종사자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또 거기에서 그때 요구되는 어떤 역할이 있으면 거기에 이제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거죠. 전문적이진 않겠지만. 그리고 그것이 배우를 하든 연출을 하든 기획을 하든 다 연동돼서 다른 측면의 어떤 경험을 가져다주고, 또 그런 경험을 통해서 조금 더 풍부하게 하거나 예리하게 또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도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뭐 기획 같은 일은 공동 작업을 이제 하려고 하면 많은 작가들이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정부 보조금이 필요하고 후원금도 필요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기획 일을 안 할 수가 없죠. 연출도 배우로서의 성장뿐만 아니라 또 지역에서 다양한 어떤 연극의 목소리를 또 내고 색깔을 가져가는데도 저 같은 좀 아마추어 연출가도 목소리를 내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그냥 개인 생각을 해보고요. 배우로서 이제 성백 작가님은 이제 굉장히 순수 예술 쪽에서 이제 아카데미에서 이렇게 코스를 밟아서 이렇게 성장하신 예술가라고 한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 고등학교만 졸업을 하고 현장에서 사회 활동을 통해서 예술이라는 것을 접하게 되고, 그것이 이제 연극으로 이제 지금 이제 현재의 어떤 저의 일을 이제 갖게 되는데요. 그래서 뭐 연극 하시는 쟁쟁한 부산 지역에 이제 연극 하시는 선생님들이 보시기에 혼도 많이 납니다. 발음도 정확하지 않고 연기도 잘 못하고 이런 얘기 많이 하지만 그것 역시도 뭐 네, 즐겁습니다. 왜냐하면 또 새로운 부분들을 또 경험할 수 있고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또 그것이 또 지속할 수 있는 또 다른 에너지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숙제 같은 것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네. 그래서 좀 지속할 수 있다면 또 발랄하게 지속할 수 있다면 네, 어떤 선택 발랄함이 중요해요. 네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 로컬에서 음악하면서 로컬에서 어쨌든 예술 활동을 지속하기 위한 페르소나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네요. 그거잖아요. 결국에는 모두가 페르소나를 어쨌든 갈아 끼우고 살죠. 모두가 그런 건데, 특히 예술가들은 그것들을 작품마다 혹은 뭐 역할마다 그것들을 잘 갈아 끼우는 게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을 최근에 많이 하게 되었어요. 그게 저는 원래 그걸 좀 할 줄 알았던 것 같긴 한데, 그게 잘 안 되시는 분들도 많죠. 예술가들 분 중에 맞잖아요. 한 작품에 오래 매몰되거나 그 잘못된 건 아니죠. 오랫동안 하나의 어떤 거대한 프로젝트로서 완성해온 그런 끈질김과 집요함도 필요하지만 저 같은 사람도 필요하지 않나, 신에 필요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거를 누가 뭐 네가 필요해라고 말한 건 알겠지만 눈치가 빠른 편이라서 내처럼 이렇게 빨리 페르소나를 갈아 끼우고 막 다양하게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제가 그 역할을 함으로써 제 예술 활동에 대한 도움도 될 뿐 아니라 좀 제가 속해 있는 이 신들에도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좀 판단을 빨리 했던 것 같고, 그것들을 그냥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 공적 인간인 것 같다. 어쩜 그렇게 똑똑하실까 뭐 이런 생각. 그런가요? 그게 뭐 어찌 보면 좋은 점이었죠. 학교 다니면서 어쨌든 데모를 초반에 오래 했다 보니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제 20대 초기에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좋은 쪽으로 고민하게 된 것 같아요. 그게 지금은 좋은 쪽인지 모르겠긴 해요. 아빠가 되고 삶이 어려워지니까 사이로 추구할 걸 이라는 생각도 한 번씩 들긴 하지만, 형님 왜 그래요? 형님 왜 그래요? 사이 추구라는 말 너를 왜 살해 들었어요? 우리 그렇잖아요. 다들 이제 공익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게 지역 예술가들의 약간은 숙명이기도 하니까, 이게 그런 게 아직도 고민이긴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그걸 좀 가져가 보려고 노력합니다. 페르소나라는 그 단어가 네. 굉장히 그 짧은 네 글자 단어 속에서 굉장히 많은 설명을
또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그 지역에서 로컬에서 지역에서 지속을 하기 위한 페르소나로 그 복수계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세 분 모두 왕성 활동력에 되게 존경심을 품게 되는데요. 다들 건강은 조심해야 돼요. 다음 작품 또는 활동으로 구상하고 계신 바가 있으시다면 짤막하게 한 말씀씩 돌아가면서 이번엔 여기서부터. 네. 저는 일단 계속 극단 밖과 계속 주요하게 협력하고 있는데 아시아 미트 아시아 네. 그 조직과 내년에 이제 아시아의 민주주의에 관한 이야기들을 좀 하면 어떨까 하고 저희도 이제 좀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 개인적으로 배우로서의 감각을 좀 다시 회복하고 작업을 할 수 있는 것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내년에 그 저의 이제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이제 대만의 이제 왕모리 선생님이신데요. 이 선생님과 이제 엄마 안녕이라는 작품부터 안티고네, 그다음에 탈북자 이런 작품들을 했었는데 그 왕모리 선생님은 이제 언어 연기, 신체 연기를 넘나들면서 이제 정제되고 압축된 밀도 있는 배우의 연기를 통해서 동아시아의 냉전 혹은 학살 그리고 인간의 깊은 고독감을 작품으로 올리시는데요. 그 약간 제가 아시아 미트 아시아의 오아시 선생님과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저를 조금 발견해 주시고 이끌어 주셨던 선생님이신데 이 선생님이랑 이제 코로나 이후에 작업을 못하고 재개를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이제 저도 아시아 미트 아시아 멤버들과 작업을 계속 지속하면서 그 배우로서의 감각을 조금 놓치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선생님 연출 아래서 배우로서 한 명의 퍼포머로서 이제 집중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보기에 잡혀 있는 아직 잡히진 않았어요. 그런 생각들 한편 가지고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어차피 어설픈 연출로 이제 몇 작품을 했는데 그래서 연출로서 한번 온전하게 작업을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이제 아리스토파네스의 그 리시스트 라떼 전쟁에 그 남자들이 계속 오랫동안 참여를 하면서 여성들이 이제 섹스 파업을 벌이는 이런 이렇게 그리스 희곡인데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조금 여성들이 겪고 있는 전쟁에 관한 이야기 혹은 또 그게 이제 실질적인 전쟁일 수도 있지만 우리 현대 사회의 전쟁에 버금가는 어떤 세상의 어떤 형태, 형국 이런 거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남성성의 부재 그리고 또 왜곡된 남성성의 문제 또 우리가 진짜 바라는 남성성과 여성성과의 어떤 조화 그런 것들의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작업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얇은 생각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라는 몇 해 전에 노벨문학상 받은 작품이 있는데 네. 그 작품도 읽어보시면 되게 조금 영감을 주지 않을까 그런 감사합니다. 어떤 작품이나 활동 계획하고 계신지. 네, 최근에 이제 만든 팀 2개, 만든 팀이 칠봉옥도라는 팀인데 네. 칠봉옥도라는 팀으로 약간 대중적인 소통을 좀 더 하고 싶어요. 이 팀으로 가진 어떤 목표인데 그래서 조금 이제 어찌 보면 젊은 친구들이랑 작업을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대중적인 소재를 다루고 싶은 거죠. 저도 이제 그런 사랑 노래 이런 것들을 만들어 본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칠봉옥도에서 그 작업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앨범도 많이 냈고. 최근에 이제 어쨌든 그 팀으로 조금 더 대중적인 소통을 시도해 보려고 노력 중이고 루체리님이라는 팀으로 이제 저에게 다시 한번 연주의 즐거움을 느끼게 해준 지금 팀이고 그 팀으로 어쨌든 해외 작곡도 많이 하고 이 팀은 그 구슬하는 팀이에요. 정확하게. 루츠리님이라는 팀은 저희는 항상 얘기하거든요. 오늘 공연 아니고 구사를 간다. 저희끼리는 이제 이걸 굿행위로 설정하고 그 자리에 가서 그 사람들의 어떤 안녕과 행복을 빌어주는
진짜 우리 의식을 한다고 생각하고 지금 거의 활동하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계속 이어나가면서 그것들을 음원화시키는 작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작업도 참 재밌고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좀 그리고 이제 어쨌든 저는 지금 부산을 좀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지는 않다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열어놓고 활동하고 있는데 그래도 부산이랑 좀 계속 끈이 있는 어떤 활동 자체는 트레디션이라고 해서 이 또 젊은 연극하는 작가들이랑 이제 그 춤추는 친구들, 킬라몽키즈 친구들이랑 이제 같이 해서 작년부터 3년 전부터 같이 좀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제가 음악 감독으로 참여해서 활동하고 있는 팀이 있는데 올해죠. 올해 6월에 동유럽 투어를 갔다 왔어요. 3개국 투어를 갔다 왔고 이제 1월 달에 이제 또 칠레 투어를 갔다 오고 2월 달에 마카오 갔다 오고 요렇게 활동을 좀 전개하고 있는데 요 팀 트레디션에 대한 작품에서는 좀 더 제가 이과 개인적인 어떤 음악 색깔을 더 많이 넣고 있어서 그것도 좀 계속해서 진행을 해볼 예정입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 아이고, 참는다고 힘들었어. 힘드네. 따뜻한 물을 좀. 네. 사려가 들었네. 그다음 저죠. 질문 뭐였죠? 활동 뭐 작업 말건지. 세 분 다 그 창작자로서 또 욕심이 있으시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50대에 좀 더 창작자로서 좀 집중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아트버스를 내년에 꼭 이렇게 한국으로 다시 이렇게 가지고 오는 프로젝트를 완성하고 싶다. 그게 이광혁 씨가 같이 할까 믿고 있고 출발을 했으니까 이제 마무리도 같이 중요하다. 그래서 또 재단도 또 거기에 또 충분히 또 지원해서 만약 이 프로젝트는 단순히 한 개인의 어떤 프로젝트이라기보다는 정말 그 그렇죠.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어떤 지리적인 그런 핸디캡 그리고 그 남북이 분단된 어떤 그 상황에서 그 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프로젝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돌아올 때는 지나올 수 있어요. 지나오면 제일 좋겠지만 그러니까. 안 된다면 그 블라디보스토크 국경에서 북한하고 국경에서 기념 사진이라도 찍고 좀 이래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고 그래서 그 마치 이렇게 밀려놓은 숙제를 하나 갖고 있는 것 같은 그래서 이 숙제를 꼭 해야겠다라는 마음의 부담감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쟁이 어쨌든 빨리 끝나야 된다. 전쟁이 제일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한반도의 어떤 문제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저 개인이 그 프로젝트를 완성하지 못한다는 것은 저 개인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이제 우리 사회, 우리 국제 사회 전체의 문제고 평화롭지 않은 그 국제 사회의 어떤 정세의 문제이기도 하고, 이 전쟁은 누가 또 이렇게 만들고 있는지,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건지.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게 그때 그 푸틴이라는 한 개인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이 전쟁을 이 정도에서 마무리 짓자라는 게 유럽과 미국의 어떤 그 분위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 한 개인의 자존심이 그 많은 사람들 죽게끔 또 그 많은 사람들이 전쟁에 가서 총알바지가 되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예술가로서 우리의 자존심은 어디에서 찾아야 되나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다들 계획하신 바대로 왕성한 활동하시길 바라고. 진짜 마지막 질문은 단답형으로 하셔야 돼요. 어떤 예술인으로 기억이 되고 싶으신지. 저는 그 씬에서 그냥 귀감이 되는 좋은 뮤지션이면
되고 싶어요. 굉장히 어려운. 예, 귀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사고 치고 사건 사고 일으키는 거 말고 귀감이 되고 좀 그래도 후배들이 커가면서 선택지가 될 수 있는 선배. 예, 그 정도가 목표입니다. 멋있는데 선택지 정도. 예. 이거 나도 롤모델까지 아니고 선택. 기억을 해야 되는데. 저는 좀 이상한 짓 지속하는데 이상한 짓을 지속하는데 열정적이고 성실하게 작업하는 사람 이렇게 열정. 됐으면 좋겠어요. 충분히 그런 거 같네요. 이미 그렇게. 그렇죠. 사실 그렇게 보고 있죠. 발랄하게 발랄하게 이 중에 개인적으로 발랄이 가장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게 기억되고 싶습니까? 저는 답다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답다. 작가다웠다. 예, 음. 선배다웠다. 그렇죠. 예, 기획자다웠다. 이런 이제 제가 하는 일에 저도 약간 롤모델 저는 롤모델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작가라면 저 선배답게 활동하면 되지 이런 답다라는 말로 끝내고 싶네요. 네, 뭐 끝났습니다. 우리 예술인들 역시도 사실 신자유주의 물결 위를 표류하듯 살아가고 있는 뭐 현대인의 한 사람인데 뭐 요즘처럼 시대 변화의 속도감이 빨랐던 적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 자신의 내부에서 끊임없이 예술을 길어올리는 작업을 좀처럼 쉬지 않고 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기 계신 세 분은 특히나 부지런하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술의 힘으로 서로 다른 세대, 서로 다른 매체를 잇는 새로운 끈을 끊임없이 뿜어내시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끈이라는 키워드를 본인의 예술 세계와 엮어내서 한 말씀 부탁드리려고 했는데 이제 다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쯤 하면서 오늘의 대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멘트 너무 좋네요.